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구상을 밝히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는데요.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 과정에 심의원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가려낼 전망입니다.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이양수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대통령이 어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복지수석을 교체를 했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시기가 또 빨랐고, 그리고 내일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뭐 새로운 마음, 또 속도전 이런 거를 강조를 한 걸로 보면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이듬해도 대선이 있고 올해가 국정과제를 밀어붙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지금 임기의 어떤 그 전반기 후반기를 나눴을 때 이제 8월 말이 이제 전환 반환점을 도는 시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총선이 있고 후년에 대선이 있고 결국 올해 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인사도 사실은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빨리 지금 된 것 같아요. 뭐 고용복지 수석하고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하고 이렇게 빨리 함으로써 국민한테 좀 안정감을 주고 메르스라든가 의료계의 어떤 그 수요라든가 앞으로 대책 같은 것들을 제대로 좀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예상이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내일 담화가 있고 8월 10일에 또 담화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소통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정 동력을 확보해서 개혁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역시 소통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모들이 뭐 TV 토크쇼 출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담화로 좀 이제 받아들여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담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뭐 노동개혁 중심으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4대 개혁 과제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지금 현재 수석 회의에서 이제 이야기 것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년이 늘어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임금 피크제는 합의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국정 동력을 활성화하고 하는 차원에서 노동개혁에 중점을 두고 지금 이번 담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대국민 담화까지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소통에 대한 이미지를 또 강조를 해주셔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국정에 대한 구상, 국민을 향한 메시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창환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떤 메시지가 중점적으로 담길까요? 뭐 특별한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국민 담화 이번이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4번째인데 참 그동안에 소통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번에 대국민 담화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총선 이전에 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 메르스에 대한 어떠한 그 후속 대처, 뭐 이번에 원포인트 개각을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눈높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 또 지지도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고 또 경제도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할 얘기도 많은데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대통령이 놓여 있고요.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4대 개혁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좀 예를 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누구나 다 지금 예상하는 그런 얘기 이상은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TV에 출연을 하신다는가 토크쇼에 출연하신다는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 일종의 이제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은 사실 반발이 상당히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 축적용의 그런 소통의 노력의 모습이 아닌가 뭐 그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대국민 담화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짚어볼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의 발언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일본 포털 사이트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 발언들이 좀 적절치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적절치 못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좀 망언에 가깝지 않나. 특히 일본 땅에 가서 일본 매체에 대해서 대통령의 여동생께서 그런 말씀을 과연
해야 되는지 그 지금 정신 상태가 저는 좀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 상당히 그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천황폐하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야스쿠니 참배에 그 일본의 그 정관계 인사들이 참배하는 것을 네. 김재규의 후손들이 뭐 김재규 씨의 그 묘소에 가서 참배하는 것과 비교를 하고 과연 그것이 맞는 비교인가? 일본이 그 전시에 저지른 많은 만행들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사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팩트도 좀 많이 틀리고 있어요. 보면은 뭐 히로히토 왕이 뭐 전두환 대통령한테 했다 그러는데 그 팩트도 잘못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네. 약간 컴플렉스에 의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예. 지금 언니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그 위치라든가 위상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자숙하고 네. 대외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공감이 되는 그런 말과 언행으로 네.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남편 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트윗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청와대 생활에서의 극존칭 습관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던 그런 바도 있기 때문에 천황폐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에 의한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도 네. 설명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좀 너무 궁한 변명이고 설명인 것 같아요. 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영 회장이 그 청와대 생활을 또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학식도 깊고 그다음에 유경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 중책도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극존칭을 써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표현상의 문제, 또 어떤 사실관계의 문제, 또 역사 인식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망언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 청와대에서 극존칭을 썼다 손 치더라도 네. 이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말을 하신 거거든요. 좀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 마치 이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 사실 이 좌파 쪽에서도 그런 국민들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다가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한 사람이 있어요. 한때 언론을 달궜던 신은미 씨 사건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수 우파계의 신은미 사건의 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예.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할 거면 자기네들끼리 하든지 국민들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는 예. 대통령에게 누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정말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 경찰에서는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재수사에서는 좀 의문점이 밝혀질까요? 글쎄요, 이제 과연 얼마나 이제 제대로 수사가 될지 예. 그것도 좀 의문이 드는데요. 예. 저는 뭐 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친고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 진술에 의해서 이것이 성폭행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사유가 충분하다면 경찰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수사, 즉 그 여성분께서 보험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보험에 큰 이득을 줬는지 하여튼 계좌라든지 예. 그 여러 가지 그 수사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할 때 무혐의로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어야 되지 어떻게 단 2시간 그것도 밤에 불러서 조용히 불러서 예. 2시간 물어보고 과연 2시간 동안에 수사를 얼마나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수사 전문가들 입에서. 네. 그래서 경찰 이번의 수사는 굉장히 잘못된 수사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대단히 잘못된 정무적 판단이기도 하다라는 그 두 가지가 경찰이 좀 실수를 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좀 더 제대로 해서 예. 이게 뭐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번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여성분 피해자분이 번복이 돼서 만약에 이것이 성폭행이 아니다, 뭐 맞다 이것을 검찰에서 분명히 좀 내려줬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전 좀 더 나아가서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상임위장에 있어야 될 분이 대낮에 호텔에서 그런 일들을 벌였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성폭행이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국회의원의 개인적, 법적, 도덕적, 윤리적 의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좀 있으면 국정감사인데 과연 이분이 가서 국정감사의 산하기관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잘못을 질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내년 총선까지 8개월 동안 그 해당 지역구 구민들은 국회의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을 대표로 두고 있는데 그 지역은 그러면 중앙부에서 예산을 따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학보 의원께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한번 잘 돌아다보고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네. 의원직 사퇴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사실은 조금 뒤에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세부적인 사항을 어제와 조금 다른 팩트들이 나와가지고 점검을 해보자면 피해 여성 측 주장이 실린 보도가 나왔어요. 심학봉 의원이 피해 여성과 만나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합의금 액수까지 아까 보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합의금을 제시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는 했다고 어제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성관계를 그냥 인정을 한 부분이고 성폭행이 아닌데 왜 굳이 무릎을 꿇나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이 사건의 시발이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반항하지는 않았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혐의를 낸 거거든요. 경찰이요. 근데 저는 경찰이 이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들이 강간이나 성폭행 당하려면은 정말 자결하고 그래야 그 정도로 저항을 해야 됩니까? 말로써도 아니다 싫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도 다 성폭행입니다. 그것도 강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고 두세 시간 그것도 밤에 몰래 불러서 무혐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봐주기 수사에 논란이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울며 불며 무릎 꿇고 매달려가지고 합의금 줄 테니까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의원직 사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가 아니라 저는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근데 현 정부의 심장부가 대구입니다. 거기에 국회의원이세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현 정부가 4대 악으로 척결할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폭력 문제예요. 근데 현 정부의 앞에서 심장부에 계신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범을 보여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앞장서 가지고 4대 악을 저지르고 그걸 갖다 또 무마하려고 가가지고 무릎 꿇고 회유한다? 돈 주고 이런 거는 정말 그 앞에도 잘못됐지만 그 뒤까지 정말 이거는 숨이 일관되게 이런 분은 사퇴가 아니라 박탈을 해야 되고요. 지역구에서 정말 소환 운동이라도 벌여야 될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양수 평론가님, 근데 여당 입장이 야당하고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뭐 사무총장께서 뭐 약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걸 옹호했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새누리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수 세력들도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이념과 세대, 지역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약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을 힘 있는 남자가 강제로 성폭행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추방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의 불출마 발언이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서요. 이동학 혁신위원은 SNS에 이런 식으로 올렸더라고요. 그 김태호 의원의 불출마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미 지고 있다. 이게 쇼라고 할지라도 쇼에서도 지고 있다. 이런 발언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패부를 갖다가 정확하게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왜 야당이 안 되는지에 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권에 대해서 야당 지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 천막 당사 또는 손수조씨 공천, 뭐 그 김무성 대표의 큰절, 뭔가 이슈를 선점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거 다 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면도 조금은 있죠. 근데 그것도 못하는 게 야당이죠. 그것을 자기네들은 진정성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새롭게 시도한 게 셀프 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태호 최고위원의 이 뭐랄까요?
앞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 이거는 뭐 진짜 셀프 디스의 끝판왕이거든요. 이것만큼 더 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당의 DNA 지금 이런 DNA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잘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혁신위원이 이제 제기를 한 건데 드디어 본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야당이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말 많았지만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하방론이 됐든 적진 출마론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국민 앞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폭 물갈이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권역별 비례가 됐든 뭐가 됐든 국민들이 그걸로는 만족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접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득권 포기, 자기 희생, 용퇴 선언 왜 야당은 안 합니까? 해야 되죠. 해야지 총선에서 이깁니다. 네. 과거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상당히 그 전에는 아마 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긴 경우는 교체 지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대로 일을 많이 안 한 의원들, 문제가 있는 의원들, 전과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공천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겼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물갈이율이 35%에서 45%까지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도 민주화라고 하는 그것을 거치면서 세력을 이제 키워왔는데 이제는 이 큰 세력을요 자기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계파적으로 나눠서 계파 이익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욕심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좀 자기 희생을 하고 희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국민들한테 얻는 표가 많을 거고요. 사실 김태우 의원의 이번에 그 사퇴 발언이었을 때 새누리 당내에서는 좀 뜬금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김태우 의원이 왜 갑자기 사퇴하지? 저 사람이 사퇴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예를 들어 나를 포함한 내 위에 중진 그룹들 다 뭐 전원 뭐 용퇴하는 거 뭐 이런 어떤 동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했던 스타 의식이나 조급증의 발로가 저것도 그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뜬금없다고 느꼈었는데 오히려 야당에서 우리 저게 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정말 용퇴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당에서 이게 파급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사퇴를 하고 책임을 지고 했어야 될 분들이 안 했기 때문에 타산지석이 돼서 그것이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반대로 제가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근데 이거를 여권 내에서도 의아해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김태호 최고위원이 더 큰 물, 그러니까 대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라는 해석이 이른바 여권 내에서도 지배적인데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는 아니 그런 방정식을 우리 야당에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대입하는 건 무리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더라도 그만큼 지금 새정치연합은 절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대권을 위해서 과거에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도지사도 포기했던 사람이 김태호 최고위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도 뺏겼고 그다음에 총선에서도 졌고 지방선거 그때 재보궐선거에서 줄줄이 참패했는데 그런 정도의 그 각오와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다음에 정말 두 개, 세 개로 쪼개질 줄 모르는 게 지금 새정치연합의 운명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조차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반사 효과조차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아무리 그게 쇼고 또는 자기 대선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뭔가 박근혜 정권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그 DNA, 자세부터 바꾸는 게 지금 야권에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과연 야권에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수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